국가적인 스파이웨어 스캔들과 이스라엘 도시에서 군중을 피해 도망친 두 명의 IDF 군인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두 이야기 모두 정당한 권위, 그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누가 그것에 도전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국민에게 주어진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일라나 마젤 다이아몬드 이스라엘 법과 자유 포럼의 전무이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법입니다. 이번 주 은퇴한 판사 모셰 드루리 씨가 2년 반 동안 정부조사위원회를 이끈 후 이스라엘 텔레비전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조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정말로 손을 들고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 점을 알아두세요. 이 나라의 1,000만 명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는 이미 침해당하고 있거나 침해당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경찰이 보유한 정보 때문에 계속 침해될 것입니다. 나머지 두 의원도 사임했으며 그는 그들이 밝혀낸 것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깊이 있고 범위가 넓어 보인다고 썼습니다. 그들은 조사가 방해받았다고 했는데 무엇을 조사 중이었을까요? 이스라엘 경찰과 검찰에 의한 이스라엘 시민들에 대한 불법 스파이웨어 사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전 세계 표준 감시 기술인 페가수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파이웨어는 소리 없이 휴대폰에 침투해 스팸 링크 클릭 없이도 메시지, 통화, 사진, 마이크, 위치 등 모든 정보를 읽어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휴대폰을 장거리 도청 장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으며 지금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월 칼칼리스트 뉴스 사이트는 이스라엘 경찰이 적절한 영장 없이 시민들, 언론인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을 상대로 페가수스를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 후 검찰총장은 자신의 부검사인 아민 메라리의 지휘 아래 내부 조사를 지시했고 그의 위원회 보고서는 결국 경찰이 영장 조건을 초과해 행동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크네셋 청문회에서 경찰이 1,000대가 넘는 휴대폰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그 사용을 극히 드물게 금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민권의 핵심을 건드리는 뜨거운 쟁점이 되었습니다. 메라리 보고서의 비평가들은 내부 조사가 진정한 감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정부는 드루리 판사와 전직 고위 정보 관계자, 그리고 전직 국선 변호인이 포함된 독립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활동가들과 전직 보안 책임자들이 위원회의 조사가 국가 안보 비밀을 드러낼 수 있다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를 대표하는 검찰총장은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23번이나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한때 한 판사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검찰총장실에 2만 셰켈의 벌금을 부과했고 그동안 집행당국은 위원회의 문서 제공을 거부하고 증인의 출석도 막았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감사원장도 경찰의 감시 기법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감사 결과는 바로 지난달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어느 부분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스파이웨어 사용 외에도 조사된 사건의 40%에서 경찰관들이 법적으로 금지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한 사실이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이 때때로 기술적 안전장치를 수동으로 우회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대상자는 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14,000건의 감시 요청 중 92%를 승인해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실은요,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총장실은 감시 역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부적절한 법적 승인을 내렸으며 실제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크네셋은 빠르게 발전하는 스파이웨어 기술로부터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JNS 국제정책 정상회담은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루살렘의 월도프 아스토리아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jnsummit.org에서 등록하시고 쿠폰 코드 JNSTV를 사용하세요.
JNSTV 한 단어로 입력하시면 모든 티켓을 2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드루리 위원회에 대한 소송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2026년 2월 대법원은 조사에 대한 타협안을 제안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원회가 종결된 형사 사건만 조사하도록 제안했지만 사건이 종결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이론상 조사 대상이기도 한 검찰총장에게 있었습니다. 곧이어 위원회의 3명의 위원 모두 사임했고 드루리는 1,000만 명의 국민에게 그의 끔찍한 판결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혹시 드루리의 인터뷰가 정치와 사법 시스템 간의 단순한 전쟁에 불과한지 궁금하다면 그건 충분히 타당한 질문이에요. 지난 몇 년간 뉴스를 계속 지켜보셨으니까요. 하지만 위원회 전체의 사임은 매우 설득력이 있고 결정적으로 검찰 감독에 관한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국가 검찰은 독립적인 감독 없이 운영되어 왔어요. 1990년대에 법률계의 거장 루스 가비조는 이스라엘이 검찰총장과 국가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권력을 집중시켰다고 경고했어요. 검찰은 적절한 민주적 견제가 없는 자기 복제 집단이라고 했어요. 2014년 수년간의 불만 끝에 이스라엘은 독립적인 감찰 사무소를 만들었고 은퇴한 판사 힐라 게르스텔이 그곳의 수장으로 임명되었어요. 그녀는 24년 동안 법조계에서 일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국가 검찰은 게르스텔의 사무실을 보이콧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특정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 행위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하려고 했을 때 고위 검사들은 대법원의 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고 청원했어요. 검사협회는 파업에 들어갔어요. 게르스틸은 2년 만에 사임했지만 이후에도 사무실은 유지됐어요. 이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24년 동안 내가 살아온 거품이 터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라고요. 이제 드로리와 게르스틸,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두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법조계가 근본적으로 외부의 평가를 거부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런 독립성이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바로 이런 사례들이 오히려 고립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문제가 일부 법률기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각 부족이 정의에 대해 뚜렷한 관점을 가진 매우 부족 중심적인 사회로 광범위한 거버넌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책임지고 있을까요? 지금은요,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집단이 국가 권위에 반항하는 사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원하는 예를 골라보세요.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자면 일요일 브네이 브라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 뉴스의 중심에 선 한 집단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번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요일 브네이 브라크 거리에서 두 이스라엘 여성 군인이 쫓기는 영상이 공개되어 큰 충격을 줬습니다. 분노한 하레디 남성들이 무리를 지어 뒤쫓았습니다. 그 군인들은 복지 방문으로 온 교육대 소속 교관들이었지만 그들이 징집 영장을 들고 온 헌병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군인들은 경찰의 구조를 기다리며 쓰레기통 뒤에 숨어야 했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전복되고 오토바이 한 대가 불에 탔으며 26명이 체포되었지만 대부분은 곧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치권 전반에서 비난이 쏟아졌고 그 안에는 몇몇 저명한 하레디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난은 정당했지만 그것은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폭동을 일으킨 이들은 주로 펠레그 이루샬미, 즉 예루살렘패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집단은 14년 전에 등장한 하레디 분파로 분열의 핵심 쟁점은 국가와 전혀 교류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주류 하레디 지도부는 수십 년 동안 면제 협상을 하고 자금을 지원받으며 정부에 참여해 왔습니다. 펠레그는 이것이 치명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국가는 군 복무를 통해 하레딤을 세속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에게 국가와의 교류는 보호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유일한 대응은 폭력적인 시위를 포함한 완전한 비협조뿐입니다. 펠레그는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며 국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요일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은 비상경보 네트워크, 법적 방어, 그리고 국가 자금을 받지 않는 학교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국가의 압박 수단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전쟁 전 펠레그는 하레디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하레디 동료들은 펠레그의 극단성과 기행이 너무 불쾌해서 펠레그가 경찰과 충돌할 때 그들의 더 넓은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경찰을 응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전쟁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하레디 징병 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다시 크게 떠오르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의 전면적인 징병 면제가 위헌이며 이를 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펠레그는 갑자기 일부 사람들에게 급진적이라기보다 예언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모든 정치적 타협이 무산되는 것을 지켜본 젊은 하레디 남성들은 이제 체포나 재정적 제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펠레그가 어떤 협상된 합의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말이 이제는 반박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완전한 비협조의 논리는 새로운 힘을 얻었고 한때 약자였던 집단에 가시성과 매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작은 소수이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매우 크고 그들의 메시지는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펠레그와 법률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만 해도 이스라엘은 정당한 권위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을 가진 두 집단으로부터 충격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조계는 권한이 주로 전문성, 법원이 도출한 헌법적 원칙, 그리고 정치인들이 검사들을 감독하려 할 때 법원이 해석하는 법치주의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조계 내에는 법적 판단을 민주적 감독에 맡기는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펠레그는 반대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정당성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이제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해결책은 정치적이어야 하며 매우 폭넓은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파와 좌파가 핵심 질문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감시가 필요하고 하레디 사회는 노동력과 군대에 더 통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극화된 정치는 법률 시스템의 제국주의나 징병의 필요성 중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선거의 해에 접어든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스라엘 유권자들의 국내 우선순위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혹은 더 가능성 있게는 다음 선거에서 국가적 이익이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정치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문합 적들과의 싸움, 그 이상을 뜻합니다. 제가 말한 두 문화가 아무리 깊이 뿌리 내렸어도 다시 말하지만 이 두 문화는 많은 문화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변화에 더 열려있는 문화가 있으며 저는 그것이 우리 통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 투표층이고 이는 우파에서 시작해 적어도 중도좌파,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관리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공공의제를 함께 만들어낼 잠재력이 있습니다. 순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보다 훌륭한 분들을 언급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비드 벤구리온은 한때 이스라엘에서 현실주의자가 되려면 기적을 믿어야 한다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말을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77년 동안 세계는 이스라엘이 수많은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아왔어요. 우리는 언어나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수많은 이민자들을 통합했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나라들을 무너뜨릴 만한 제도와 환경을 구축해왔어요. 우리는 사막을 꽃피웠고 공기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으며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적들과 싸워 이겨냈어요.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기적을 누릴 자격이 있었고 기꺼이 동참해왔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다음 도전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